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중국과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은 어디일까요? 일본을 제치고 2년 연속 한국의 무역상대국 3위를 유지한 나라 하면 바로 베트남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베트남은 황금의 땅이자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데요. 오늘 베트남 경제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투자와 인생에서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의 저널리스트가 25년 동안 40명의 투자의 대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인터뷰한 책입니다. 윌리엄 그린의 돈의 공식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전날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상원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방송도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약간 비슷한 발언이 나왔는데 조금 더 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2.0%로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증거라면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자신감을 가지는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에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지금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파월 의장 발언 덕분에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꽤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이제 대형주들이 모여 있는 S&P 500 지수 전거래일보다 52.60포인트 오른 5,157.36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도 전거래일보다 0.34% 오른 38,791.35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51% 오른 16,273.38에 각각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나스닥 지수도 종가 기준 고점을 경신하진 못했지만 네. 장중 이제 16,309.02까지 오르면서 장중 고점을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네. 이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1.24% 오른 2,680.3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미국 증시 보면 엔비디아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또 임원들은 자사 주식을 매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네. 주주들이 볼 때는 슬플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이사 2명이 자사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 5일 텐치 콕스 엔비디아 이사가 보유 중이던 엔비디아 주식 20만 주를 이 850.03에서 852.50달러에 팔았습니다. 네. 이 마크 스티븐스 엔비디아 이사도 지난 4일 이제 12,000주를 매도했는데요. 두 이사가 매도한 주식이 21만 2천 주로 총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또 전거래일 대비 지난밤에 4.47포인트 오른 926.69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시가총액은 2조 3,160억 달러인데요. 시총 순위 2위인 애플과 격차가 이제 3천억 달러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네.
자, 그 한은에서 1월 국제 수지 그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난 1월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상수지는 국가가 이제 재화 서비스 이런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이 수입과 수출 이 차익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나간 돈이 많냐, 들어온 돈이 많냐, 뭐 이런 차이인 겁니다. 한 달 전에는 흑자액이 74억 1천만 달러였는데 뭐 그것보다는 흑자 액수가 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다만 네. 1년 전에 4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은 이 흑자로 전환된 점을 당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흑자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상품 수출은 역시 효자는 반도체입니다. 네. 52.8% 늘었고요. 승용차도 24.8% 늘었습니다. 뭐 기계류, 정밀기기, 석유 제품 이런 것에서 많이 늘었고요. 이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이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랬는데 특히 중국에서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 네. 이 반도체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해졌다. 물량으로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 폭이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1월 서비스 수지는 2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5억 4천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 겁니다. 특히 이게 지금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 수지가 1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출국자 수가 늘어나면서 큰 폭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금 하느니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은 1월 내국인 출국자 수가 277만 866명이었습니다. 2019년 1월, 2018년 1월에 이어서 1월 세 번째 규모로 큰 규모고요. 네. 반면에 1월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관광객이 88만 명 정도입니다. 2019년 1월에 비해서는 한 80% 정도 수준에 그치고요. 지금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은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입국자 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출국자 수는 뭐 거의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회장으로 오늘 승진한 거죠. 그렇습니다. 2006년 부회장에 오른 지 18년 만인데요. 정용진 회장이 이제 워낙 SNS를 활발히 해서 대기업 오너일가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인사인데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외손자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촌이기도 하고요.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SSG 랜더스 구단주로도 알려져 있죠. 신세계그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랬는데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유통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위기 요인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더욱 필요해졌다면서 네. 시장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모친이죠. 이명희 회장은 이제 그룹 총괄 회장으로서 뭐 총수 역할은 유진합니다. 여동생인 그 정유경 신세계그룹 총괄 사장도 현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신세계그룹 계열사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사상 첫 적자를 내면서 지금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룹 주력사인데요. 이마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69억 원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마트는 이제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이 1,878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 때문이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자체 이익만 따져도 한 2018년만 하더라도 4,893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이제 1,880억 원으로 이 이익이 한 60% 급감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5년 동안. 네. 네, 신세계와 이마트를 합한 총 매출액도 2022년에는 37조억 원 정도 되고 지난해는 이제 35조 8천억 정도 1조 원 이상 훨씬 줄어든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지난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장악한 쿠팡 창립한 지 13년 만에 매출액 30조를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트가 30조 원을 못 넘겨서 이제는 쿠팡이 이제 1위로 올라선 거예요. 참고로 이마트 지난해 매출액은 29조 4,72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보통 인적 쇄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이제 지난해 9월 신세계그룹이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서 전체 CEO의 40% 물갈이를 했습니다. 11월에는 그룹 경영 전략실장을 이제 8년 만에 교체한 바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더 강력한 리더십을 좀 부여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쿠팡 외에도 지금 중국발 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성장세가 아주 매섭지 않습니까? 예. 유통업
중국업계에 큰 변화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알리, 테무 뭐 이런 건 많이 또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중국의 이커머스 공세가 국내 유통업 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온라인 쇼핑 매출 비중이 오프라인 매출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거든요. 유통업계 이제 지각 변동이 이제 열렸다. 뭐 이렇게 지금 더 격렬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CJ 제일제당 이 경우에는 쿠팡 대신에 이제 알리와 손을 잡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네. 네, 이제 즉석밥이나 만두, 김치 이런 주요 제품을 그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쿠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반 쿠팡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알리와 같은 중국 플랫폼이 이제 한국 브랜드를 유치하면서 쿠팡과의 납품 단가를 둘러싼 이제 뭐 식품 업계에 또 협상력이 더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또 어쨌든 그 알리가 이제 직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소비자들 불만이 있어서 이 정부가 또 알리에 대한 또 전방위 대책에 나서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어쨌든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 정부가 만들기로 했고 공정위가 이제 알리 한국법인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계속 이제 유통업계에 좀 여러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가깝고 친숙한 이웃나라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나라가 베트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베트남의 경제 구조와 산업을 분석한 책입니다. 두 얼굴의 베트남의 저자이자 베트남 특파원을 지내신 조선일보 산업부의 이미지 기자와 함께 베트남이란 나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얼굴의 베트남의 저자 이미지입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산업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이제 때문에 셧다운 되기 바로 직전까지 특파원으로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럼 1년 넘게 계셨던 거죠? 네, 1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네. 그 후로 이제 조금 코로나 풀리자마자 곧바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왔다 갔다 수시로 베트남을 오가면서 네. 베트남 뭐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 현장도 좀 보면서 오고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사이공 모닝이라는 네, 예, 네. 베트남 관련 뉴스레터도 격주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도 사실 베트남에 다녀왔네요. 네. 어떤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던가요, 베트남? 사실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여요. 네. 예, 그냥 뭐 매일 똑같은 데서 이제 좀 자주 가는 곳은 이제 자주 가는 카페에서 뭐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는데 앞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이렇게 층이 점점 높아지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것들도 보이고 네. 네, 최근에 갔더니 제가 뭐 몇 달 안 지나고 간 건데도 그새 또 스카이라인이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베트남 산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두 얼굴의 베트남이란 책을 쓰셨잖아요. 거기 부제가 뜻밖의 기회와 낯선 위험의 비즈니스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다들 베트남에 관심이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다들 막 베트남을 기회의 땅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뭐 워낙에 지금 삼성, LG 뭐 이런 대기업 투자가 활발하고 네, 뭐 하니까 네. 다들 막 나도 베트남에 가서 사업 좀 해볼까? 아. 뭐 베트남에 가서 한국 물건 가져가서 팔면 돈이 좀 되지 않겠냐?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다던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뭐 예. 따로 만나자.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단순히 베트남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와 비슷하다던데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아, 나 거기 가서 사업해볼래. 가면 약간 좀 떼먹겠다. 만만한 느낌으로. 예, 예, 예.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나왔으니까 네. 가기만 하면 나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또 박항서 신드롬 같은 뭐 축구 열풍 사실상 이제 박항서 감독님에 대한 우호적인 약간 이런
그런 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한국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데는 한국의 우호적이니까 내가 한국인이면 무조건 거기서 조금 유리한 지위를 점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이 성장하는 나라가 맞기는 해요. 예, 뭐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처럼 급격한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경제 규모 자체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잘 캐치만 하면은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베트남이 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낯선 위험의 비즈니스라는 네. 거는 이제 기회의 땅인 반면에 위험하기도 그쵸. 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위험합니까?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문화나 이런 거를 모르고 단순히 성장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모르고 사업을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낯선 위험의 비즈니스라는 제목을 좀 비춰봤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투자를 네, 하는 네. 입장에서 볼 때. 문화가 너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좀 다 정이 뭐 많고 우리와 음식이나 뭐 마시는 게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도 좀 다르고요. 이제 워낙에 이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는 네네. 하니까 처음엔 굉장히 친절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실리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굉장히 통제가 잘 되겠지 뭐 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베트남이 의외로 그 파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한 어떤 권리 주장이나 이런 것도 세고.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돈을 더 잘 버는 나라에서 간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네. 잘해줄 거고 우리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만족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했다가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업을 베트남 사람들한테 뺏기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예, 네.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뭐 사업을 실제 뺏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파업이 이제 좀 폭력적으로 되면서 뭐 공장에 불이 나거나 네,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네, 쉽지 않죠. 네. 네. 사실 이제 베트남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뭐 쌀국수 이런 걸 네, 네. 먹으면서 좀 친숙하고 네. 해외에 가면 여행지를 주로 가니까 네. 친절하게 다가오고 네, 좀 맞습니다. 뭔가 좀 많이 살 수 네, 있고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서 네.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 하면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나라인지 아까 이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네. 하셨는데 프랑스 식민지 그 지배로부터 이제 독립한 네. 후에 베트남 베트남 전을 거쳐서 네, 네. 통일을 이룬 나라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네, 되나요? 1억 명 정도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 뭐 1980년대, 90년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시니까 그렇게 네. 느껴지시던가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이렇게 기다란 종이에다가 네.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서 우리 미래인 2030년까지 쭉 적은 다음에 이걸 네. 딱 접어요. 그러면? 그러면 1980년과 2030년이 맞닿을 맞나요? 거죠. 네. 그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양면이 다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의 과거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의 미래, 저희보다 훨씬 더 발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실제로 뭐 굉장히 IT 부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발달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어떡해요?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앱 쓰잖아요. 네. 근데 사용자 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베트남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요. 제가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제가 외국인이니까 말이 잘 안 통해서 이제 뭐 음식이 없다고 이제 베트남 기사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네, 네. 저희끼리 통화가 잘 안 되고 이제 문자로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중간에 이제 서비스 센터 직원이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율을 해준다던가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핀테크 기업들이라고 네, 네. 하는 페이, 뭐 모모페이, VM페이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삼성페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이미 뭐 저희는 아직까지 관리비 같은 거 고지서로 날아오고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 페이로 편의점이나 그냥 내가 앱에서 결제를 하는 게 네. 뭐 남녀노소를 좀 무관하게 네. 이미 보편화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점상이나 작은 가게에서도 네, QR코드 가능해요. 이용한 결제를 많이 사용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아직 베트남을 못 가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 이 방송 네. 잡힌다면 그 사이에 다녀올 수도 없고. 아,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추적이 불가능한 돈을 좀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하 경제가 좀 많이 발달되나 네, 보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뭐 아시다시피 약간 부패나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이제 정부 자체도 굉장히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거를 장려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베트남이 이제 돈 단위가 굉장히 커요. 동이죠. 네, 동이라고 하는데 네. 50만 동짜리가 가장 큰 지폐인데 이게 50만 동이니까 되게 큰 것 같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만 5천 원 정도. 아, 그래요. 네, 요즘 뭐 물가 올라서 2만 6천 원 정도. 근데 이 화폐 단위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화폐 개혁을 좀 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경제가 좀 큰 나라이다 보니까 반발이 네. 큰 겁니다. 이미 그렇군요. 현금으로 돈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싫은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내게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리디노미네이션 대신에 그냥 전자결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네, 저희처럼 뭐 카드 쓰고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이런 단계를 다 뛰어넘는 거죠. 네. 어쨌거나 그게 IT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저 쌀국수 오토바이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네. 좀 놀랍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가능할 텐데 네. 실제로 이렇게 IT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뭐 어떤 페이 핀테크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결제 시스템을 이제 현대화하는 거에서 카드나 이런 뭐 아니면 화폐 개혁을 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전화기만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 막 유선전화, 뭐 공중전화, 무선전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갔다면 베트남은 유선전화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거예요. 넘어간 나라예요. 굉장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거기서 핸드폰 생산을 스마트폰 생산을 네네.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전 세계에 팔리는 삼성 스마트폰 10개 중에 6개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게 생기면서 이 안에서도 굉장히 그 삼성 핸드폰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 핸드폰 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베트남 자체가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교육열도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우리랑 그래서 비슷한 우리하고 건데. 닮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IT 기술을 배운 젊은 층들이 이제 꽤 많이 생긴 겁니다. 네. 물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3년차 미만의 이제 저연차 개발자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하청을 많이 줘요. 네. 네. 옛날에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인도 같은 데에다가 하청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코딩 짜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는 해서 보내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도화된 기술을 한다던가 이런 네.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는 시차가 좀 나잖아요. 네. 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정도밖에 시차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고 시차도 많이 나지 않고 비용도 네. 싸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IT 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하청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또 베트남의 IT 산업을 키운다는 그런 네, 계획을 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참? 지난 2016년대까지만 16년 정도만 하더라도 6.7% 정도였다가요. 네. 2018년에는 7%까지 올라섰거든요. 네, 네. 근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도 2.9%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2021년까지 2%대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끝나고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8%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에도 5%대 정도는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이제 글로벌 기관들이 이제 6.7%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경제 성장률로만 보면은 네. 베트남 경제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약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베트남 경제를 견인하는 건 뭐라고 분석하세요? 현지에 가보시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FDI라고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네, 네.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투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베트남이 작년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 정도? 아. 이 정도로 전년도 그 전년보다 32.1%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1, 2월 뭐 올해 초 2달 동안 유치한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또 네.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외 투자금 FDI가 계속 그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은 경제가 더 활성화될 텐데 그럼 올해 베트남 경제 좋을 거라고 현지에서 전망하고 있던가요? 단순하게 이제 돈이 많아지면은 경제가 좋아지는 게 당연한데 약간 좀 현장의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이번에도 다녀왔더니 뭐 베트남 현지에서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경기 좋지 않을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베트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저임금 이슈는 우리랑 좀 비슷하죠. 네. 베트남은 그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그 사이에 6% 정도씩 최저임금을 올려왔어요. 매년. 네. 굉장히 상승률이 높죠. 물론 뭐 코로나 당시에는 잠깐 동결을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다시 6%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봉제 공장이라던가 이런 단순 노동하는 공장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최저임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 근처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다른 나라에 우리 일감 다 뺏긴다. 네. 이러면서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 경기가 꼭 좋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네. 상황 그렇게 보신다고요? 뭐 실제로 건설 임금 영향도 있고. 네, 건설 경기가 조금 얼어붙은 것도 상업용 부동산이 좀 안 좋다고 하던데요. 네, 문제입니다. 이게 뭐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이제 원래는 베트남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에서 고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좀 보고 왔는데 약간 평당 8천만 원 막 이런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동안 이렇게 이걸 경기를 이끌었던 고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건설 비리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좀 단속을 하면서 한동안 부동산 인허가 또 중단이 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건자재 비용 증가 뭐 대출도 좀 난항을 겪으면서 네. 이제 작년에만 1,300개 건설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처럼 베트남도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베트남의 그 전기차 제조업체가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인도에서 그럼 우리 현대차와 경쟁하게 될 텐데 네. 베트남 전기차 산업 현황 잠깐만 좀 짚어주세요. 네. 그 베트남에서는 그 빈페스트라고 하는 빈 그룹의 네. 빈그룹이 우리나라로 치면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삼성이라면서요. 네. 얘기를 하는 곳인데요. 이게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해서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서 택시라고 전기차를 이용한 택시나 이제 그 오토바이 뭐 이런 것도 네. 지금 호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 원래 초기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할 때는 뭐 베트남의 테슬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시가총액을 끌어모았던 곳인데 네.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목표치만큼 작년에는 못 팔았다고 해요.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들고 매출은 늘었지만 좀 손실이 늘면서 다른 나라로 나가서 이제 돈을 좀 벌어보자 이런 걸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고 뭐 필리핀 같은 곳들도 좀 진출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현대차 아까 얘기하셨는데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인도 시장을 굉장히 또 중점 시장으로 보고 설정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거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서 현대차 같은 급으로
이렇게 같은 체급으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네. 약간 저가로 좀 저가 자동차를 내놔서 좀 시장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 네, 다른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네. 합니다. 그 최근에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베트남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네. 그 현황과 성공 가능성도 잠깐만 좀 짚어볼까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유통업체라던가 뭐 식품 제조업체들 아니면은 뭐 영화관 같은 것도 1위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인 CGV가 네, 네. 갖고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업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보다 그 하청 업체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인타운을 가야 한식당을 만날 수 있고 한국 식품을 만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한국 외국인이 전혀 찾지 않는 시골을 가도 한국 상품이 있고 한국 네.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베트남 하면은 역동적이고 성장성이 네. 있는 나라다 이렇게 네.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출산율도 높고 네. 인구도 많고 네. 평균 연령이 뭐 30세다 이렇게 네, 하고 네. 물론 뭐 인구 수만으로 성장성을 따질 수는 네, 없겠습니다만은 또 중국의 생산 기지가 베트남을 옮겨가고 있고 네. 뭐 중국보다 정치적 갈등 요소도 적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을 그런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들 하죠. 근데 아까 모두의 이제 그 문화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기업이든 개인이든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할 때 네. 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녹아드는지가 중요할 네. 것 같은데 현지에서 체감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 이렇다 저렇다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도 매일같이 논쟁을 하세요. 네. 제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간 수학 공식처럼 이런 나라다. 뭐 1 더하기 1은 2다. 아니면은 뭐 이런 나라다. 우리는 뭐 백이민족 뭐 이런 얘기 하다시피 하나로 정의하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섞여 있고 네. 뭐 양극화도 사실 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체험하는 게 워낙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그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아까 저한테 질문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서 좀 살아보셔라. 아. 가서 뭐 한인타운 가고 호텔 가고 하지 말고. 얼마나 살아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저는 아주 짧게는 한 달, 네,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는 분들도 뭐 골프장 이런 데 다니지 마시고 좀 네. 시장도 가고 뭐 로컬 식당도 좀 가고 베트남 현지 젊은 친구들 가는 것도 좀 가서 좀 실제로 좀 이렇게 이들의 삶을 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게 그런 마음에서 또 책을 쓰기도 했고요. 아, 네. 그 해외 투자 목적으로 베트남 시장 보는 분들이 많다고 네.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8천만 원짜리 가장 비싼 아파트 거기 분양하신 이제 분양 대행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외국인 물량 중에 가장 많이 이걸 사신 분들이 다 한국인들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그만큼 베트남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분양 행사 갔더니 뭐 실제로 비행기 타고 이거 아파트 분양받겠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물론 주의할 점들이 좀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벌어들인 돈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고 네. 또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땅에 대한 권리, 대지 지분이라는 걸 같이 갖고 있지만 베트남은 그게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을 하고 그거를 네. 또 50년 임대, 100년 임대 이런 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 개념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한국처럼 접근하시다가는 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를 좀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우선 뭐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의 과거하고 네. 같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네. 베트남 접근이 어렵다. 네,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만 네.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하시려는 분들이나 베트남 경제 관심 많으신 분들께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베트남에도 언론사들이 되게 많은데 영문판 있거든요. 네, 네. 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꾸준히 보시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언론 검열 들어가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거를 노출시키고 어떤 정보를 내보내고 싶은가를 이렇게 좀 보면 알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통계의 숫자를 보면서 그 이면에 담긴 어떤 이 정책의 방향성 같은 것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제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얼굴의 베트남의 저자이신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철학과 삶을 통해 보다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법을 다룬 책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 분야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그린이 쓴 돈의 공식.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돈의 공식. 예. 그 쓴 그 저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윌리엄 그린은 그 뉴욕 타임즈 기자 출신으로 한 25년 동안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인터뷰했던 인물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네. 한마디로 쟁쟁합니다. 그 돌아가신 존 템플턴 경, 그다음에 또 최근에 작고하신 워렌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 네, 네. 그 인도계 투자가로 굉장히 유명한 모니시 파브라이, 네. 국내에 책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도 투자라고. 그다음에 그 찰리 멍거가 천재 투자라고 극찬을 했던 그 중국의 천안문 시위를 주도했었고 나중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그 투자가로 인생을 바꿔 리루. 아, 네. 네, 리루. 리루. 그러니까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워렌 버핏이 버크셔 회더를 통해 가지고 BYD 중국의 전기자동차 네, 네. 주식을 사서 수익을 굉장히 이야기. 몇십 배를 냈었죠. 네, 네. 그 종목을 추천해 준 인물이 리루라는 인물로 알려져 그렇군요. 있어요. 예. 네. 자기들끼리 다 만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뭐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인 존 포글, 워렌 버핏의 파트너이자 그 뉴욕 대변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빌 루안. 네. 그다음에 국내에도 굉장히 팬들이 많으시죠. 하워드 막스 이런. 뭐 이름은 다 얘기부터 몇 분 말씀드렸는데 이런 40명의 투자 대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과 투자 철학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네. 이게 다른 책과 좀 다른 거는 주식 종목 얘기는 별로 없어요. 종목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삶의 철학, 그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다른 책보다 훨씬 더 이렇게 휴먼 스토리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제목은 돈의 공식인데 원제는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저도 그런 쪽인데 이 제목만 보면은 저도 이 책을 이런 책인지 몰랐어요. 제목만 보고 근데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이 제목이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저는 돈 하니까 약간 좀 이게 이제 속물적으로 판매는 도움이 됐을지 다가왔어요? 모르겠지만 이 원뜻은 네. 그게 아니고 이 책의 영어는 제 발음은 안 좋습니다. 더 리처, 와이저, 해피어. 그러니까 더 부유하게, 더 현명하게, 더 행복하게. 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시장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런 네. 부제가 붙은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군요. 제목처럼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현명하게 살고 보다 내 삶의 만족도도 높이는 거를 시장과 삶에서 승리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것 배우자. 같아요. 예. 부자이기만 하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품성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예. 네, richer, wiser, happier. 예. 네,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가지로 뭐 정리를 해놨다고요? 예. 8가지 먼저 읽어드리면 첫 번째 워렌 버핏을 복제한 남자. 이게 이제 모니시 파브라이가 나오는 건데 네. 그 자기 인생의 멘토를 삼아서 네. 훌륭한 멘토를 삼아서 철저히 베끼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인류 투자가들은 시작을 할 때 누군가를 다 베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닮아가리면서 그럼요. 노력하면서. 예, 단순하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네.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 뭐 투자하는 방 심지어 모니시 파브라이는 워렌 버핏이 기부하는 방식까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아, 그래요? 인도에 적용을 하는 얘기가 이 책에 오, 나옵니다. 네. 두 번째 기꺼이 혼자가 되려는 의지. 이건 누구 얘기했습니까? 이건 이제 여러 사람들 얘기인데 요거 네. 이제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네. 네,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것은 없다. 이들의 신년 체계죠. 영원한 것은 없다. 네. 그다음에 회복력 있는 투자자. 그다음에 투자 원칙 측면에서 다섯 번째로 궁극의 정교함, 단순성. 단순한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정교한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 원칙의 단순성. 네. 그다음에 정보의 유통기간.
7번째가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 습관. 8번째가 어리석은 실수만 피해도 승산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기꺼이 혼자가 되려는 의지 예. 이게 좀 뭘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예. 이 책에 등장한 인물이 크리스토퍼 데이비스라고 이 집안이 엄청 유명한 집안이에요. 3대째 가업이 투자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아, 네. 이 할아버지가 셰비 데이비스라고 정말 전설적인 미국의 보험주 투자가로 유명했던 이 인물인데 네. 이 손잡벌 되는 거죠. 3대째 크리스토퍼 데이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투자가들의 공통으로 가진 성품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남들의 생각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남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의 생각을 모르면 된다. 그러니까 남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죠? 그리고 이 투자가와 기업가들 있잖아요. 같이 네.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자가와 기업가들을 또 비교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기업가들, CEO들은 주로 젊은 시절부터 선호하는 운동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그래요? 하는데 어떻게요? 얘들은 뭐냐면 팀 스포츠, 아. 축구 같은 거. 농구 거기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교 클럽 같은 데서 동호회 같은 데서 활동을 많이 하는 CEO들은 그런 출신들이 네. 많다. 네. 자기가 보면. 네. 근데 투자가들은 주로 혼자 하거나 소수가 하는 운동들이 많다. 달리기? 테니스, 골프, 수영 거의 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봐도 뭐 옛날에 피터 린치도 골프 광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에드워드 소프라고 천재 수학자하고 카지노 블랙잭을 이겼던 네. 천재 수학자이자 투자가가 있는데 에드워드 소프는 달리기를 하죠. 물론 골프도 몇 명이서 하지만 결국 자기 성과가 그쵸, 나타나는 결국은, 거니까 예. 혼자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이 인류 투자가들이 특징들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네.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혼자서 생각하고 읽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료 보통은 읽고. 정보를 교환해서 투자 정보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런 시간이 더 많고 물론 교류도 네. 하긴 하지만 혼자 생각하고 읽는 게 가장 이들이 많이 하는 일이에요. 네. 또 워렌 버핏 하루에 6 내지 7시간을 하는데 주로 혼자서 신문 읽고, 네, 책 신문 읽고. 읽고 책 읽고 뭐 사업 보고서 읽고 네. 근데 버핏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인류 투자가들은 거의 다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좀 사교성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남들의 생각이나 유행에 신경 쓰지 않는 대표적인 투자가로 존 템플턴 형을 소개를 하는데 네. 이존 템플턴 형이 한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유행을 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삶의 태도에서는 생산적 사고와 긍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건 내게 축복이라는 말을 자기한테 계속 내뱉으면서 자기 암시를 하라. 주문을 거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제 존 템플턴 형도 이분이 38살 때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호래비라고 그래야 되나? 혼자서 아들 셋을 키워다 나중에 재혼을 하시는데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이것이 내가 축복이다. 라고 자기 긍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혼자서 유행을 따라하지 않으면서 혼자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까 그리고 어리석은 실수만 피해도 승산이 있다. 8번째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게 왠지 좀그 그쵸.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건지 그쵸, 궁금해서 맞습니다. 여쭤보고 맞습니다. 싶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작고한 작년 11월인가 작고했던 그 찰리 먼거 예. 워렌 버핏의 파트너잖아요. 예. 그분이 많이 했던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찰리 먼거의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찰리 먼거는 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좀 더 꾸준하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아, 네. 그러니까 네. 실수를 줄이려고 나는 노력을 했다. 똑똑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좀 막연하긴 해요. 네. 이거 이제 뭐냐면 보면서도. 약간 뒤집어 생각하기와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요? 거꾸로 역발상이죠. 뒤집어 생각하기인데 이 책에는 2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저 인도 있죠. 인도 지금 잘 살지만 그 인도란 나라를 누군가가 인도를 어떻게 도울지 물을 때 사람들은 뭘 도와줘야지 이렇게 좋은 걸 찾잖아요. 그 질문이 잘못됐다. 인도를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인도라는 나라를 더 파괴시켜버릴 수 있을까? 거꾸로 물어봐라. 그래서요? 그러면은 거기서 인도를 파괴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리스트가 나올 것이다. 그거 다 반대로 하면 된다.
네. 그게 인도를 도와주는 것이다. 아. 이런 식의 역예상을 하는 거고 또 이건 더 현실적인 얘기인데 86년도에 멍거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에서 네. 그 청소년 시절의 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멍거가 한 연설 내용이 뒤집어 생각하기의 원칙이었답니다. 네. 이제 멍거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먼저 졸업생들에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비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졸업식 때 예. 졸업생들 그럼 어떻게 살면 비참해지느냐? 첫 번째,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비참해진다. 타협을 피하는 행동을 하면 비참해진다. 분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비참해진다. 네. 복수할 기회를 노리는 행동을 하면 비참해진다. 시기심에 사로잡혀도 비참해진다. 화학약품의 의존, 중독이죠. 네. 해도 비참해진다. 알코올에 중독돼도 비참해진다. 교만하게 기존의 믿음을 고수하는 행동도 나를 비참하게 하고 삶의 싸움터에서 인생을 살면서 삶의 싸움터에서 불운을 맛보고 끝내 포기해버리는 행동도 이겨내지 못하고 비참.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그렇죠. 이걸 다 반대로 하면 너희들이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사해질까 내가 대단해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쵸. 가장 비참해질 거를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걸 거꾸로 하면 거꾸로 된다. 하면은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궁극의 정교함 단순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5번째.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단순성의 원칙을 얘기를 하면 많이 인용되는 게 거의 모든 책에서 인용을 하는 게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이게 이제 14세기 영국의 수도사이자 철학자인 오컴 출신의 윌리엄이 사용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내는 두 가지 방법이 대안이 경합하고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둘 중에 더 단순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단순함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고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해답을 한 번에 찾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해답을 찾아가는 좀 방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요. 이게 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 단순성의 원칙에 아주 집요한 집착했던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 결혼할 때 일본의 선불교 스님이 주례수 그랬었거든요. 이 이제 1977년도에 애플이 처음으로 마케팅 브로셔를 만들었는데 그 브로셔에 써 있던 문장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성이란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게 뭐냐면 네. 선불교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덜어내는 사고의 중요성을 배웠거든요. 덜어내는 것.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잡스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제품 디자인, 광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단순하게 하자. 네. 정말로 단순하게 하자. 이게 뭐 인류 투자가들의 투자 원칙 중에서도 굉장히 그들이 자기 투자 원칙들을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데 또 워렌 버핏이 당연히 소개가 됩니다. 이 책에서도. 네, 네. 워렌 버핏이 77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47년 전 얘기죠. 워렌 버핏이 그 주주서원에서 버크셔웨드 주주서원에서 자기가 종목을 선정하는 4가지 기준을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네. 그대로 그걸 해오고 있던 거죠.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둘째, 장기 전망이 밝으며 셋째,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경영하고 넷째, 매우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야 된다. 이것만 4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버핏뿐만 아니라 이 책에 뭐 조앤 글린블라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가의 사례도 막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단순화시켜야 되냐고 그러면 네.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흔들리잖아요, 자기 마음이. 네. 그때 자기 신념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면 자기 확신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자기의 원칙을 압축시켜 놔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재미난 사례가 나온 게 뭐냐면 그 퀀트, 우리 네. 퀀트 투자가 아시죠? 계량적인 거. 네. 이 퀀트 투자의 아버지가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인데 정말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카지노를 이기는 법을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카지노 가서 이겨요. 네. 그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헤지 펀드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 30년간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의 얘기가 소개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 윌리엄 그린 저자가 물어봐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내린 선택 중에서 후회스러운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에드워드 소프가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세운 원칙에 따른 선택에는 그 어떤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네. 종국엔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사교성이 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사교성이 좀 뭐 이렇게 좀 잘도 맞춰야 되는데 네. 일단 원칙은 타협 불가니까. 그래요. 예. 투자와 인생 모두에서 성공한 대가들의 철학과 삶을 엿볼 수 있는 윌리엄 그린의 돈의 공식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이번 주에는 K-팝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주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